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밀착형 오늘의 이슈를 알아보는 뉴스타라 잡기 시간입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각종 뉴스들을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노량진 배수지 사고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방화대교 상판이 붕괴되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책임감리제에 대한 전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타라 잡기에서 이 책임감리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화대교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예, 일단 돌아가신 분들께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지난 월요일이었던 30일 서울 강서구 방화대교 연결도로면 공사 현장에서 320톤이나 되는 도로 상판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화동으로 진입하는 접속도로 공사였는데요. 이 방호벽 설치 작업 도중 상판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근로자 4명과 장비가 먼저 떨어졌고요. 네. 그 위로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중국 동표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였는데, 원래 이 세 사람이 이 사고 당일까지만 방화대교에서 일을 하고 다른 현장으로 가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더한데요. 네. 서울시 상판 한쪽에 무거운 방호벽을 설치하고 여기에 장비 하중을 더해서 상판이 무게중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공업체는 이 정도 무게가 쏠린다고 해서 이제 상판이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거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것 같고요. 네. 한편 서울 강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서 과학수사팀과 합동으로 현장 정밀 감식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도 역시나 인재가 아닐지 걱정이 또 되는데 이 설계 변경이 좀 잦았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번 방화대교 남단 램프 접속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서울시가 이 잦은 설계 변경에도 불구하고 시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승인을 받았는데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 시공사가 부실 시공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계속 계약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거. 그리고 셋째, 무더위와 장마 등 여러 가지 악천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다. 이런 지적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 등에 따른 이 30일 날 이 사고는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이것이 이제 큰 원인으로 추정되고, 그러니까 인재라는 소리죠. 특히 2005년 10월 시작된 이 공사가 당초 2010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잦은 설계 변경 2014년 6월까지로 미뤄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최근 3년간 13차례나 설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착공, 그리고 2008년 10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서울에서 광명까지 민자고속도로, 그리고 마곡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여기에 사업이 반영되면서 설계가 대폭 수정이 됐고요. 네. 완공 시기 14년까지 연장됐고요. 세부적인 공사 설계 변경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 보고를 보면요. 최근 3년간 13차례나 변경이 됐답니다. 잦은 변경이 되면 이 변경된 이 과정에서 업무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승인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거 아주 치명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지난 노량진 사고 이후에 예. 서울시에서 그 대형 공사장 점검을 또 했었는데 여기가 그냥 문제없이 통과가 됐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제대로 좀 됐다면,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고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이 시공사가 부실 시공 전과가 또 있었다고. 예, 그렇습니다. 이 주 시공사가 금광기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금광기업이 한백건설에 하청을 주고요. 또 한백건설은 삼성기건으로부터 장비와 인원을 이제 빌려서 공사를 진행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던 근로자 4명 삼성기건 소속이고요. 공사 책임은 한백건설에 있습니다만 주 시공사인 그 금광기업 이게 문제예요. 2005년 계약을 성사시킨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시공 적격성에 대한 점검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3년 전에 광주에서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금남 지하상가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공을 맡은 것이 바로 이 금강기업이고요. 경영부실로 기업 회생 절차까지 받은 전과가 있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화대 이 공공토목공사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죠. 어떻게 이 개업 10년 가까이 유지해 오면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저도 참 네. 의문시되는데요. 중간 점검에 부실한 거 이거 확인됐고요. 시공업체의 자격을 강제로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심각한 부실 경력이 있는 회사가 이 공공토목공사를 이렇게 오랜 기간 맡고 있다. 이건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참 답답합니다. 예. 이 경찰 수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원인이 규명이 되고 책임자는 좀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제도입니다. 지금 이 책임감리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이 책임감리제 어떤 것인지 예. 좀 정확하게 알아보죠. 이게 그 노량진 배수지 사고 그리고 방화대교 사고 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으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일단 개선책 마련에 나서긴 했습니다. 네. 책임감리제라는 건요, 이거 언제 도입이 됐냐면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터졌던 해가 언제냐면 94년, 95년이에요. 이때 뭐 성수대교 붕괴니 삼풍백화점 붕괴 여러 가지 사고가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요. 네, 네. 이때 도입된 건데 뭐냐면은 공무원이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뇌물이나 비리에 취약해진다. 이거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이를 그렇기 때문에 당시 논리가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에 떨어지는 공공기관에서 감리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에서 시공 관련 전반을 책임지고 감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네, 네. 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게 돼 있고요. 책임감리 시행으로 7, 80년대 만연되었던 이 부실 공사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부터는 대형 참사는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 도입 초기에는 그런 장점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런 책임감리제의 문제점들이 속속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량진 사고나 그러니까 방화대교 사고나 이것은 서울시가 발주만 하고 민간 감리업체가 관리 책임을 지는 책임감리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네. 지금 조금 혼선이 있어요. 뭐냐면 책임과 감리제에서 공사의 모든 보고는 현장 소장이 그 시공업체에다 보고하고 시공업체에서 감리업체 순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서울시는 그러니까 하루 공사의 시작과 종료 그리고 공정이 어떻게 되나 이 기본적인 것만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신속한 공사 진행과 전문적인 관리 감독이라는 이 순기능 고려 도입됐지만 지난 노량진 수물 사고에서 적지 않은 역기능이 드러났죠. 노량진 배수 공사 시공사인 천호건설이 사실상 부도 상태였거든요. 네. 예, 그리고 사고 당일 한강대교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서울시가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못하고 있다는 점, 이건 방화대교 사고에서도 주시공사인 금강건설에 대해서 서울시가 별다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게 책임감리제의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사후 책임을 가리려고 서울시 감사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제 공사에서 서울시가 확보한 자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 역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평소에 서울시에서 이 파악된 자료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맡겨만 두고 있었다는 그렇죠. 게 드러난 건데, 예. 그래서 그 노량진 사고 때 서울시가 우리는 책임감리제를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 이런 발표를 또 했었고, 예. 그래서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대단히 반발을 또 했었죠.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긴급 소집을 했어요. 긴급 소집을 한 서울시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불러서 물어봤을 때 상수도 사업본부장이 이 노량진 수물 사고에 대해서 책임감리제를 시행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이지만 법적인 건 다 이게 민간에서 져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서는 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원칙적으로는 감리단에서 내릴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발주처 서울시의 허락 없이는 감리단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감리단에 비해서 규모가 큰 이제 시공사와 발주청 서울시 같은 경우죠. 이렇게 결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감리단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면 그 기술적 문제가 고쳐지기보다는 오히려 감리단장이 교체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발주청은 감리단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냐면은 책임 회피 방패막이나 뭐 민원이나 잡무 해결 정도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예 맡긴 것도 아닌데 예. 책임을 질 때는 좀 떠넘긴다. 그렇죠. 이런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 책임감리제에 대해서 서울시와 감리단은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책임감리제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CM이라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이 건설 관리에 있어서 CM4P 방식과 CM at 리스크 방식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림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CM4P 방식, 네. 용역형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발주자가 직접 시공자와 계약 관계를 가지고요, 건설 사업 관리자, 그러니까 감리단이 발주자 서울시의 대리인으로 공사 관리를 담당하는 계약 형태로 발주자나 설계자, 사업관리자, 시공사가 한 팀이 되어서 공사를 수행합니다. 네. 따라서 사업 관리자는 설계나 시공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고 그리고 계약 관계도 형성되지 않고 오직 발주자인 대리인 서울시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 CM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불받는 방식을 이야기하죠. 대부분이 네. 이런 식입니다. CM4P 방식이요. 정작 그런데 감리단, 건설사 관리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CM and Risk라는 방식이죠. 네. 도구평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 준비했으니까 하나 더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건설사업 관리자가 시공자의 역할을 겸하는 계약 형태예요. 네. 건설사업 관리자가 공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수행하게 되고요. 따라서 건설사업 관리자가 이 시공, CM 동시에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공사의 공사비와 공사기간 등의 책임과 위험을 직접 부담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 관리자가 최대 공사비 보증 가격을 발주에 확정한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하게 되는데 그 최대 공사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을 갖되 대신 공사비 이하에서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는 그 이익을 발주자 일정한 비율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공사비를 줄인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건설 사업자가 위험도 부담하는 만큼 예. 책임도 진다라는 그렇죠.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생각이 많이 다르네요. 감리단 쪽과 서울시가. 그렇죠. 그러니까 감리단 쪽에서는 노량진 베이스 사고나 방화동 사고 같은 사고에서 서울시가 도의적인 책임만 지고 싶다면은 발주 방식을 용역시, 그러니까 지금 CM4P가 아니라 이 발주자를 대행해서 시공사 선정해서 총 감독까지 하는 CM at 리스크 도급식으로 바꿔야 한다. 100% 권한을 줘야 100%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네. 해외 선진 영역에서는 이제 일반화된 이 CM at 리스크 방식이 공무원 조직이 방대한 한국에서는 사실 참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덩치가 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을 발주처에서는 자기들 몫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공사비를 또 줄인 만큼 수익을 가져간다. 이건 또 한국적으로는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데 이런 이야기가 아예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 관계자들 이렇게 얘기하죠. 전면적 권리는 주지 않으면서 전면적 책임만을 강조하는 현 발주처의 행태. 이게 사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공공기관 다 그러니까요. 서울시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고치고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전면적으로 책임도 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사고 현장 얘기를 좀 하면요. 서울시가 이번에 자꾸 이렇게 인명사고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 마련 지금 나서고 있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노량진 배수 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 사고, 잇따른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공사장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산하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처 42곳, 굉장히 많나요? 상수도 사업본부 발주처 6곳, 한강사업본부 발주처 1곳 등 49곳인데요. 서울시는 특별히 이번 특별점검에서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이행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상태, 자재 사용 및 구조물 시공 적정성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따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지적사항을 우선 조치하고 안전관리가 부실한 공사장은 부서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재시공하는 특별대책 수립한다. 여기까지 갔는데 또다시 사고가 난다. 이거 진짜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서울시나 자치구로부터 인허가 받아서 공사하는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책임감리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전반적인 것들 같이 재검토한다 할 것 같고요. TF팀도 구성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고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타라 재킷 최요한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